안녕하세요. 강동 경희대학교 병원 이식혈관외과 조성신입니다. 여러분 벌써 시간이 오후 4시를 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오후만 되면 다리가 많이 붓고 무겁고 불편한 느낌 때문에 고생했던 적이 있으실까요? 있으시다면 그 원인이 궁금하셨을 텐데요. 오늘은 그런 하지 부종을 일으키는 원인과 또 치료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하지 부종에 대해서 정의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고요. 하지 부종에는 어떤 증상이 있는지, 또 하지 부종을 일으키는 원인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알아보고 그 원인을 어떻게 진단할 수 있는지, 진단이 되었다면 관리와 치료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에 제가 외래가 있었는데요. 오전에 외래가 오셨던 분들 2분을 예로 들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까 합니다. 이제 첫 번째 환자분은 50대 후반 여성분이셨고요.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하고 여쭤보았더니 다리가 옛날부터 특별히 불편한 건 없는데 옛날부터 주변 사람들이 하지에 부종이 많다고 항상 얘기를 해서 그게 항상 마음에 걸렸었는데 최근에 이제 20대 된 딸, 어머니 그리고 다 이렇게 가족들이 다 이제 모여서 얘기를 하다가 하지 부종이 서로 다 있고 서로 심하다고 해서 혹시라도 유전적으로 혈액순환이 안 돼서 다리가 붓는 건 아닌지 확인받고 싶어서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분의 하지 부종의 특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여쭤봤더니 종아리보다는 다리 위쪽, 허벅지 쪽에 조금 더 많이 붓는다고 하셨고요. 특별히 통증이나 이런 거는 없었지만 항상 좀 다리가 단단하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하셨었습니다. 여러분, 이 환자분이 오신 것처럼 이게 하지 부종이 맞을까요? 두 번째 환자분인데요. 나이대는 거의 비슷하세요. 60대 초반의 여성분이셨고요. 이분은 어떻게 불편해서 오셨냐고 여쭤봤더니 평소에는 괜찮았는데 최근 한두 달 사이에 다리가 많이 붓고 무거워서 걷는 게 좀 불편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리를 자세히 살펴봤더니 이렇게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신발 자국이 움푹 패여서 다시 올라오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고 다리도 계속 먹먹하고 오전에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오후가 되면 다리가 많이 땡땡하게 부어서 터질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호소하셨습니다. 그럼 이분은 하지 부종이 맞을까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다리가 커져 있으면 하지 부종이라고 해서 외래를 오시는데요. 이 하지 부종이라고 하는 것은 발등이나 발목 또는 다리에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오르는 것을 일컫는 증상입니다. 다리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되면 그 부풀어 오른 부위에 무거운 느낌도 들 수 있고 불편감이나 어떤 분들은 또 이제 먹먹한 느낌까지도 호소하기도 하시고요. 진행이 되게 되면 피부의 변화, 그러니까 색이 변화한다든지 진물이 나온다든지 하는 증상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또 심해지면 통증이나 압통을 느끼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렇게 하지 부종의 가장 큰 특징은 푹 눌렀을 때 피부가 움푹 패여서 다시 올라오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오목 부종이 가장 흔한 흔한 증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아까 오셨던 환자분 2분을 다시 한번 보면요. 첫 번째 오셨던 환자분은 하지 부종보다는 실은 체형 자체가 하체가 좀 두꺼운 체형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전보다 없었던 게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오르거나 크거나 그러지신 게 아니고 원래부터 두꺼우셨는데 그거에 대한 원인을 감별하고자 오셨던 거고요. 또 이런 체형을 관장하는 유전적인 소인을 가족들이 다 가지고 있고 또 가족이라고 하면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이 비슷하기 때문에 따님이나 어머님도 마찬가지로 다리가 특히 이제 허벅지 쪽이 조금 두꺼운 그런 체형을 보이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하지 부종보다는 체형의 차이로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오셨던 환자분은 의학적으로 원인을 감별해야 되는 하지 부종이 맞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괜찮으셨는데 최근 한두 달 사이에 다리가 갑자기 무거워지는 증상과 함께 실제로 저희가 사이즈를 재봤을 때도 이제 다리가 좀 커져 있었고요. 보시면은 한쪽 다리가 조금 더 커져 있고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미세하게 피부가 붉게
변화된 것도 볼 수 있었고 오목 부종도 호소하셨고 신발 자국도 조금 오래 간다는 것을 봐서 하지 부종이 맞다고 생각이 됐고 의학적으로 그 원인이 뭔지 어떻게 해야 하지 부종이 조금 해결이 돼서 일상생활이 불편하지 않을지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을 하기로 했던 케이스입니다. 이제 제가 혈관외과 의사이다 보니까 외래 혈관외과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보게 되는 하지 부종의 원인을 그 여러 가지로 순서대로 해서 가장 흔한 원인부터 좀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 원인 중에 가장 흔한 것은 아무래도 정맥 기능 장애, 흔히들 이제 정맥류라고 알고 계시죠. 이거가 아무래도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정맥류라고 하는 것은요, 정맥의 이상인데요. 이 정맥은 말초에서 심장까지 피를 보내주는 파이프 관 같은 길입니다. 이 길 안쪽에 판막이라고 하는 구조물이 있어서 혈액을 말초에서 심장으로 올라갈 때는 판막이 열려서 혈류가 일방향으로 이동하게 하고요. 반대로 혈액이 중력 때문에 역류하려고 하면 판막이 닫혀서 밑으로 피를 내려가지 않게, 그러니까 피의 역류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구조물입니다. 근데 이 구조물이 영향을 받거나 정맥이 비정상적으로 팽창되거나 늘어나서 판막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는 올라갈 때도 열리지만 역류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 밸브가 열리면서 이 판막이 열리면서 피를 말단에 정체시키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정체된 피 때문에 다리가 붓고 무겁고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을 일으키게 되는 게 바로 정맥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맥류가 있으면 단순히 다리가 붓는 것뿐만 아니라 다리가 무겁고 심하면 통증까지도 일으킬 수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울퉁불퉁한 혈관이 눈에 띄게 이렇게 혈관이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올 수도 있고, 또 밤에 주무실 때 쥐가 많이 나거나 걸을 때 종아리가 땡땡하게 터질 것 같은 느낌을 느끼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정맥류가 이제 아무래도 혈관외과를 찾아오는 하지부종 환자의 가장 흔한 원인이고요. 다음으로 또 볼 수 있는 것은 심부정맥 혈전증입니다. 이 심부정맥 혈전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맥 혈관 안에 혈전이라고 하는 이 피떡들이 혈관을 꽉 막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맥 안쪽에 혈액이 꽉 차게 되고 혈관 안쪽에 꽉 차게 되니까 압력이 높아지면서 혈관 안에 있는 혈액의 이 조직액들, 체액들이 주변 조직으로 빠져나가게 되면서 하지의 부종을 일으키게 되는 질환입니다. 특히 심부정맥 혈전증 같은 경우는 한쪽 다리에서 좀 더 한쪽 다리만 부풀어 오르게 하는 증상을 일으키는 특징이 있고요. 물론 양쪽으로 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 80% 이상은 한쪽으로 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발적을 동반하고 어떤 분들은 열감도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심부정맥 혈전증을 일으키는 위험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흔히 요즘은 이제 코로나 이후로 비행기 많이 타고 여행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장기간의 비행을 통해서 움직임 없이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있는 것이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원인으로 침대에 가만히 누워서 오래 계시는 분들에서도 발생률이 많이 높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신체 어디 골절 또는 외상 때문에 하지의 혈액순환이 장애가 되면 혈전이 잘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정맥류나 이 심부정맥 혈전증이나 일단 진단이 되고 나면 자가관리를 통해서 증상의 호전을 이제 유도해 볼 수도 있고, 자가관리로 잘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약물, 시술, 수술적인 요법을 통해서 증상의 호전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혈관외과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질환은 림프 부종인데요. 이 림프 부종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시고 림프 순환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림프계가 무엇인지, 림프 순환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림프계는 무엇이냐면요, 인체의 체액,
몸 안에 있는 수분의 정도를 일정하고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조절계인데요. 어떤 거냐면 조직과 장기, 혈관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체액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세포 안에서 발생된 림프액이라는 그 액체를 림프관이라고 하는 이렇게 혈관과 유사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동시켜서 결국에는 그 체액들을 혈류로 보내줘서 체액의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체액의 균형을 유지하기도 하지만 그 안에 세포의 찌꺼기라든지 노폐물 같은 것을 같이 이동시켜서 감염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면역계의 중요한 역할도 같이 담당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어떤 원인이 있어서 이런 림프계가 체액을 혈류로 보내는, 배출하는 방식에 영향을 받게 되거나 손상이 되게 되면 체액이 조직이나 장기 안에 저류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게 결국에는 부종을 일으키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체액의 균형이 깨지는, 이런 림프계의 순환의 균형이 깨지는 가장 흔한 원인은 아무래도 수술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암 때문에 림프절이 손상이 되거나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배출하는 방식에 영향을 받으면서 림프 부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림프 부종은요, 마찬가지로 한쪽 다리나 한쪽 팔, 그러니까 영향받은 쪽에 한쪽에 더 심한 부종을 일으키게 되고요. 장기간 진행이 되면 피부가 단단해지고 두꺼워지는 피부 섬유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심한 분들은 이게 감염에 작용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감염도 잘 발생하고, 한번 감염이 발생하게 되면 치료가 좀 어려워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림프 부종은 수술, 특히 암 수술을 해서 림프절을 절제해내는 경우에 조금 많이 발생하고요. 그런 수술뿐만 아니라 복부 수술이나 관절, 허리 수술을 했을 때 림프관이나 림프절에 손상을 입게 되면 그쪽에 입은 하지 쪽에 말단 쪽에 부종이 좀 많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증상을 조절하기 위해서 자가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물리치료를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보존적인 요법으로 치료를 좀 많이 받는 편이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약물치료나 시술, 수술적으로 효과를 보기도 합니다. 그 밖에 또 많이 보는 원인들에는 기저질환이, 이제 내과적인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내과적인 기저질환이 뭐냐면 몸 안에 전반적으로 이 체액이 과다하다는 얘기인데요. 몸 안에 수분이 과다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체액은 단순히 수분만 몸 안에 있는 게 아니고요. 체액을 조절하는 나트륨이나 단백질의 균형이 깨지게 되고, 어떤 원인에서든지 이 단백질이나 나트륨을 배출해내는 데 문제가 생기게 되면 수분이 저류하게 되면서 몸 안에 부종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중력이 물체에 작용하게 되면 밑으로 끌어당기듯이 몸 안에도 수분이나 체액이 과다하게 되면 밑에 쪽으로 당겨지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중력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지 부종이 먼저 오고, 이게 잘 조절이 되지 않으면 전반적으로 팔도 조금 이렇게 움직일 때 좀 푸석푸석하기도 하고, 얼굴도 푸석푸석하기도 하고, 이런 전반적인 부종을 일으킨다는 특징이 있고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말씀하시는 게 앉아 있을 때는 서서히 이제 발부터 부어오르기 시작해서 누워서 다리를 좀 올려놓거나, 앉아서 이제 다리를 조금 올려놓고 쿠션 같은 데 올려놓으면 부종이 조금 좋아진다라는 특징을 호소하는 게 이런 이제 내과적인 기저질환 때문에 발생하는 부종의 특징입니다. 어떤 내과적인 질환이 있을 때 이런 부종이 잘 발생하느냐? 가장 먼저 심장 질환입니다. 심장은 몸 안에 펌프 역할을 하죠. 그래서 피를 보내주고 이완돼서 밑에 있는 피들을 또 빨아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어떠한 원인에서 이 심장이 제 기능을 못해서 뿜어주는 데 문제가 있거나, 또는 이완돼서 피를 받아들이는 데 문제가 있게 되면 말단으로 혈액이 저류하게 되고, 그 과도한 혈액들이 주변 조직으로 빠져나가면서 체액이 과다한 상태, 즉 부종을 일으키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시면 심하면 이 심장 때문에 부종이 생긴 경우에는 심할 경우에는 걷거나 운동할 때 이제 호흡 곤란까지도 같이 호소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이런 분들이 오시면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심장 질환이 있는 건 아닌지 이렇게 확인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가 또 많이 보는 게 신장 질환입니다. 신장은 몸 안에서 물을 빼내기도 하고 또 이제 그 나트륨 염분을 조절하기도 하고 몸 안에 과도한 단백질을 좀 빼내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요. 이 신장이나 간에서 독소나 해독 같은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수분의 배출이나 나트륨의 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몸 안에 마찬가지로 체액이 과다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지 부종이 발생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다리 부종 때문에 오셔서 거꾸로 신장 질환을 진단받기도 합니다. 또 그 밖에도 이런 신장, 간 질환 외에도 갑상선 기능이 많이 이제 저하되어 있는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로 체액이 저류가 될 수 있는데요.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0.00001 마이크로그램만 변화가 돼도 몸 안의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이 균형이 깨지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체액을 조절하는 물질들도 같이 깨지면서 이제 전반적인 부종을 일으키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내과적인 기저질환 때문에 2차적으로 부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하지 부종뿐만 아니라 자세 변화에 따라서 팔이나 또 얼굴도 푸석푸석한 느낌을 좀 많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감별점이 될 수 있고요. 그 밖에 또 많이 볼 수 있는 원인이 약부작용입니다. 이 약을 여러 개 드시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여러 개인 것뿐만 아니라 이 고혈압을 조절하는 약 중에서 특히 칼슘 채널 차단제라는 약이 있습니다. 흔히 이제 상품명으로 암로디핀이나 뭐 노바스크 이런 약들인데요. 이 고혈압 약을 최근에 바꾸거나 뭐 추가하셨거나 하셨는데 갑자기 하지 부종이 생긴 것은 이 약제에 의한 부작용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고혈압 약이니까 환자의 혈압을 조절해 주는 역할도 하지만 일부 환자에서는 하지 부종을 일으키는 부작용을 갖고 있는 약제이고요. 이 칼슘 채널 칼슘 채널 차단제 이게 몸 안에서 이런 전해질을 조절하면서 수분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종이라든지 뭐 이제 불편감이라든지 이런 걸 좀 느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부작용들은 여름에 조금 더 심하게 느껴지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최근에 약을 바꿨거나 뭐 추가했는데 지금 여름이잖아요. 특히 요런 때 좀 다리가 많이 붓는 것 같고 걸을 때 뻑뻑하고 불편한 느낌이 느껴지신다 하시면 이 약에 대해서 조금 한번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 밖에도 부종을 많이 불편해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중년 여성이나 남성, 중년 성인인데요. 중년이 되면 몸이 안 아프던데도 많이 아파지면서 여기저기 아프시니까 이 병원에서는 이것 때문에 진통제를 받고 저 병원에서는 또 이것 때문에 진통제를 받고 이렇게 여러 개의 진통제를 드시는 분들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염 진통제라고 하는 것은 염증을 다스려주고 염증을 해결해주는 좋은 역할도 하지만 체액에 배출하는 그런 이제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진통소염제를 과다 복용하거나 내 몸에 맞지 않는 진통소염제를 드시게 될 경우에는 체액이 몸 안에 많이 저류되면서 마찬가지로 하지 부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약을 추가했는데 어떤 약이든지 간에 약을 추가했거나 변경했는데 하지 부종이 생기거나 뭐 이제 또 전신 부종이 생기신 분들은 이런 약제 부작용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뭐 이 밖에도 하지 부종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은 굉장히 많습니다. 흔히 뭐 임신 때문에 혹은 갑자기 복부 비만이 생겼을 경우에 이제 밑으로 내려간 체액이나 혈액이 위로 올라가는데 당연히 이제 방해를 받기 때문에 이제 부종도 많이 생기기도 하고요. 전반적인 컨디션 때문에도 몸을 이렇게 체액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에 좀 방해를 받게 되면 부종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여러 가지 뭐 이제 증상으로 이제 외래에 오시게 되면 저희가 의학적으로 이상이 있는 하지 부종이다라고 생각될 경우에 먼저 문진을 실시합니다. 부종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어디에 심하게 있는지, 어느 쪽에 뭐 더 심하거나 덜 심한 거는 아닌지, 어떻게 하면 좋아지고 어떻게 하면 더 심해지는지에 대해서 좀 묻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약물 부작용이나 이제 내과적인 전신질환 때문에도 하지 부종이 잘 발생하는 걸로 돼 있어서 이전에 진단받은 질환은 뭐가 있으신지, 약물이 바뀐 게
있지는 않으신지 뭐 그런 것도 이제 자세하게 여쭤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서 어느 게 조금 더 가깝다 생각이 되면 그거에 맞는 이제 검사를 진행하게 되고요. 일단 저희가 신체를 이렇게 들여다봐서 한쪽이 더 많이 생겼는지, 피부의 변화가 동반됐는지, 감염이 동반됐는지, 뭐 그런 것도 같이 판단해서 어떤 게 가장 원인이 됐는지에 대해서 추측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분들이 오셨는데 한쪽 다리가 많이 붓고 색 변화도 동반이 되어 있고 울퉁불퉁한 혈관이 눈에 보인다 하면 혈관 질환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혈관 초음파를 들여다봅니다. 혈관 초음파는 혈관의 크기, 탄력도, 혈류의 속도 등을 확인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심부정맥 혈전증에서 생길 수 있는 혈전의 유무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검사고요. 뭐 금식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아서 간단하게 시행할 수 있는 검사이기 때문에 혈관 질환이 의심이 되면 먼저 이런 혈관 초음파를 시행하게 돼서 정맥류가 있는지 혈전의 유무를 확인하게 됩니다. 또 때로는 이 초음파로 부족해서 뭐 다른 해부학적인 이상이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혈관 초음파 외에도 CT나 MRI 같은 이미지 검사를 추가하기도 합니다. 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혈관 질환이나 림파 질환이 아닌 전신 질환이나 또 갑상선 질환 같은 호르몬 질환, 내분비계 질환이 의심이 될 때는 그에 해당하는 피 검사나 소변 검사를 통해서 몸 안에 일정 농도가 유지되는 호르몬이 있는지, 아니면 이상 전해질 소치가 있는지, 또 요 검사를 통해서 단백뇨가 이상하게 많이 배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거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게 되고요. 또 그 밖에도 심장 질환이 원인일 것이라고 추측이 되는 경우에는 심전도를 해서 심장의 이상 유무를 예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환자분 오시면 내 다리가 부어서 왔는데 왜 심장 검사를 하냐, 내 다리가 부어서 왔는데 왜 소변 검사를 하냐, 이런 식으로 좀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하지 부종, 증상은 똑같지만 원인되는 질환이 워낙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좀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검사를 한다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진단을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치료를 해야 부종의 호전이 있겠죠. 그래서 하지 부종에 있어서 환자의 자가 관리가 가장 효과적이고 또 이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환자분 스스로 하지 부종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시고 질병을 이해하시고 관리하시는 것이, 또 관리하는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치료의 이제 성공률을 높이고 부종 치료의 호전을, 또 증상을 완화하는 데 아주 큰 효과가 있으니까요. 자가 관리에 대해서도 같이 좀 공부해보고 꾸준히 실천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히나 하지 부종 같은 경우는 급성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물론 대부분 한 70~80%의 환자분들은 만성으로 시작이 돼서 만성으로 진행돼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두 번 이런 거를 해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자가 관리를 꾸준히 항상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꼭 진단받기 전에 왜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다리가 붓고 불편한데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럴 때 먼저 이런 자가 관리를 좀 해보시고 이런 자가 관리를 통해서 좀 호전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좀 호전이 없고 지속이 되고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고 하실 때는 병원에 오셔서 전문가의 상담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생활습관 관리입니다. 생활습관 관리 중에서도 운동인데요. 운동 중에서도 이제 걷기나 수영, 자전거 같은 유산소 운동이 이런 혈관의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기 때문에 하지 부종에 매우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규칙적인 운동뿐만 아니라 운동 중간중간에 할 수 있는 스트레칭, 또는 이제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혹은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하는 스트레칭도 마찬가지로 림프 부종에, 림프 순환을 촉진시켜 주기 때문에 하지 부종에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다고 환자분들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과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주시는 게 매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혹은 이제 내가 과도하게 무리해서 걷거나 근력 운동을 하거나 그랬을 때 다리가 많이 붓는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은 운동 사이사이에 적절한 휴식을 취해 주시는 것도 하지 부종을 예방하고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휴식을 취하실 때는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는 자꾸 다리 마사지를 해서 림프 순환을 좀 촉진을 시켜주시고, 또 누워 계시거나 앉아 계실 때는 심장보다 다리를 높게 올린 자세로 휴식을 취하시면 체액의 순환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지 부종을 좀 완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운동 외에도 체액을 많이 저류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염분의 섭취를 조절하시는 것도 붓는 것을 조금 예방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는데요. 이 염분이라고 하면은 단순히 짠 음식을 조금 드시는 게 아니고요. 이제 우리 흔히 한국 사람들은 국물 요리에서 국물을 많이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국물에도 상당한 양의 나트륨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몸이 자꾸 붓고 푸석푸석하다 하시는 분들은 국물 요리를 조금 조심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밖에도 패스트푸드나 이제 가공식품 같은 것들도 염분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지 부종이나 전신 부종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몸이 좀 붓는다 하시면 그런 음식을 의식적으로 조금 줄이는 그런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그 밖에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전신 질환이 의심이 되고 혹은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수분의 섭취, 몸 안에 체액이 과다해서 부종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런 수분의 섭취가 과다한 거는 아닌지 그런 것도 조금 주의 깊게 살펴서 수분 섭취를 제한하시는 것도 하지 부종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그 밖에도 비타민 E나 비타민 C 또는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들을 좀 챙겨서 드시면 이게 혈관 건강이나 림프관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지의 부종을 완화하고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체중 관리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과체중이나 복부 비만, 내장 비만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압이 높아지면서 하체에 있는 혈액이 순환하거나 체액이 순환하거나 림프액이 순환하는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적절한 체중 관리는 부종을 예방하고 또 부종을 관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질환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자가관리에서는 지금 보신 것처럼 꾸준한 운동, 그리고 이제 영양분이 풍부한 음식, 규칙적인 운동과 이런 이제 체계적인 식사 관리, 이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거 외에도 그렇게 이제 내가 자가 관리를 조금 하고 신경을 써서 먹는 것도 조심하고 했는데 계속 다리가 붓고 불편하신 분들은 이런 물리적인 요법으로 부종의 완화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는 저희가 이제 압박 스타킹을 처방해 드리는데요. 이 압박 스타킹이라고 하는 것은 단계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습니다. 또 길이도 다양하고 또 이제 착용 시간도 어떤 질환에서는 어느 정도 착용해야 되는지가 일단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하지 부종이 있으시면 오셔서 가장 원인이 되는 질환이 무엇인지 추측을 해보고 그에 맞는 스타킹을 처방받으셔서 신으시면 부종 완화에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처음에는 압박 스타킹이 꽉 조이다 보니까 신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또 요즘같이 이렇게 날이 좀 많이 습하고 하시면 습진도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잘못된 방법으로 스타킹을 신으셔서 오히려 더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일단 외래에 오셔서 제대로 된 압력의 치료요법의 압박 스타킹을 처방받으시고 제대로 된 착용 방법을 교육받으셔서 착용을 하시면 한 2, 3일은 꽉 조이니까 힘들다고 하시는데 2, 3일이 지나고 나면은 스타킹을 벗으면 다리가 무겁고 붓는 게 확 올라와서 오히려 없으면 이제 못 살겠다. 대신에 신으면 다리가 너무 가벼워서 살 것 같다라고 이제 굉장히 만족도가 높게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초반에는 조금 불편해도 좀 신어주시면 증상 완화에 많은 도움을 받는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밖에도 저희가 압박 스타킹보다 더 집중적이고 더 강한 압력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압박 붕대를 처방해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압박 붕대도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개 있고 뭐 궤양 때문에 압박 붕대를 하는 건지 아니면 뭐 림프 부종에 따라서 부종 때문에 치료요법으로 압박 붕대를 하는지에 따라서 그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체액의 순환, 림프 순환을 돕는 압박 붕대는 자가로 하시는 것보다는 외래에 오셔서 처방을 받으셔서 시행하시는 게 증상 완화에 훨씬 더 큰 도움이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밖에도 이런 압박 치료를 했는데도 부종이 계속된다 하시면
특히나 림프 부종의 경우에는 저희가 림프 마사지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이 물리치료로 림프 마사지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거창하게 병원에 가서 림프 마사지를 받으시는 것보다는 자가적으로 좀 이렇게 림프절 마사지를 받으시는 방법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뭐 팔이 많이 부었다, 내가 유방암 수술을 해서 인프절을 절제한 이후로 팔이 많이 붓는다 하시면 요즘 유튜브 찾아보시면 굉장히 이제 좋은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림프절 마사지, 겨드랑이 부위를 마사지 하신다든지, 또 다리가 많이 부으시면 사타구니 마사지 또는 Y존 마사지 같은 거를 하시면 림프 부종도 상당수 좋아지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해보실 수 있고요. 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원인으로 스스로 이런 림프 마사지를 하실 수 없는 경우에는 처방받아서 공기압 마사지기를 이용해서 림프 순환이나 체액의 순환을 도와주어서 부종을 완화하는 그런 걸 기대해 볼 수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이런 물리치료를 자가적으로 하실 수 없는 경우, 또는 악성 림프 부종이라고 해서 수술 이후에 림프절이나 림프관이 손상받아서 체액을 혈류로 보내주지 못해서 부종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런 거를 담당하는 물리치료 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문적으로 또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림프절 마사지를 받으시고 림프순환 마사지의 물리치료를 받으시면 마찬가지로 또 부종이 많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어떤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어떤 치료법, 어떤 자가관리법 이런 거를 좀 처방받으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그 밖에도 냉온요법, 찜질요법이에요. 염증 때문에 다리가 많이 부으시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냉찜질을 통해서 염증과 부종을 완화시켜주는 방법이 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고요. 근육이 무리해서 또는 이제 뭐 관절의 통증 때문에 다리가 부으시는 경우는 때로는 이제 온찜질 같은 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체액의 순환의 속도를 높여주기 때문에 온찜질이나 냉찜질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이런 찜질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저희가 보통은 이제 15분을 넘지 않게 찜질을 해주시는 것이 좋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이제 체액의 순환이나 혈액의 순환 또 염증의 완화에도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다른 구조물, 그러니까 신경이나 피부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과도한 자극이 가지 않도록 15분 이내에서 찜질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런 물리적인 요법뿐만 아니라 좀 더 전문적인 이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정도에 따라서, 그리고 호전되는 정도에 따라서 이제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약물 치료겠죠. 이제 의사가 보고 판단해서 체액이 과다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먼저 이뇨제를 처방하기도 합니다. 이 이뇨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체액이 과다된 것을 밖으로 뽑아내는, 그러니까 소변량을 늘려서 물을 많이 뽑아내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임의적으로 이뇨제를 뭐 누가 먹고 있다고 해서 막 받아서 드시는 분들도 많아요. 어떤 분이 이제 얼마 전에 오셨던 분인데 이제 70대 할머님이셨는데 이제 노인정에 갔더니 붓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분이 다른 친구분이 부종이 많아서 병원에 가서 그 약을 처방받아서 먹었더니 이게 좋아졌대요. 그래서 자기도 그거를 받아서 먹었는데 몸이 점점 더 피곤해지는 것 같고, 부종은 빠졌는데 몸이 점점 피곤해지는 것 같아서 불안해서 외래를 오셨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단순한 이제 부종 개선제를 드신 게 아니라 이뇨제가 포함된 약을 드셨기 때문에 전해질 수치가 몸 안에서 다 깨져버려서 이제 부종은 좋아졌지만 전반적으로 컨디션의 난조라든지 체력의 저하 같은 거를 이제 호소하셨던 분도 계시니까요. 이게 뭐 같은 증상이라고 해서 모든 질환 진단이 똑같고 약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이뇨제라든지 약물을 처방받으실 때는 본인이 직접 진료를 받고 해당되는 약을 드시는 게 더 좋다고, 이제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뇨제뿐만 아니라 혈관 강화제나 정맥순환 개선제를 처방해 드리기도 합니다. 이 정맥순환 개선제는 혈관벽을 튼튼하게 해서 이 저류된 혈액이 조직으로 빠져나가는, 체액이 조직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도 하고 혈액순환 속도를 조금 빠르게 해줘서 체액이 말단에 쌓이면서 하지 부종이 발생하는 것을 개선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맥순환 개선제가 때로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제 약물 관리, 전반적인 약물을 다 가지고 오세요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기저질환이 진단이 돼서 약물 처방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이런 기저질환을 치료하게 되면 이런 하지부종에 대해서는 보조적인 요법만 해도 금방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때로는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진단 받으셨어요. 진단 받고 약을 여기서도 드시고 저기서도 드시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약을 종합적으로 보면 약물 상호작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약물이 뭐 하는 작용을 이 약물이 방해해서 어떤 부작용을 일으키고 이런 게 이제 약물 상호작용인데요.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하지 않고 이 병원에서는 이거, 이 병원에서는 이거, 또 저 병원에서는 저거 이렇게 처방 받으셔서 약물 상호작용 때문에 붓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처방 받으실 때는 항상 내가 무슨 약을 먼저 먹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의사에게 알려주시고 이제 그런 상호작용이 없는 약물을 처방 받으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여기도 어깨 아파서 이제 A 병원에 가고요. 또 무릎이 아파서 B 병원에 가시고, 또 발목이 아파서 C 병원에 가시고, 이렇게 진통제를 여러 군데에서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부작용 중에 진통소염제의 부작용 중에 다 하지부종도 있기 때문에 하지부종을 일으키는 약을 불필요하게 많이 드시기 때문에 또 다리가 붓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이런 약물 관리도 체계적으로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약물 관리에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요. 어떤 분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노화가 되면 몸이 여기가 아프기도 하고 여기가 고장나기도 하고 여기가 고장나면 또 다른 데가 고장나기도 하고 근데 고쳐가면서 쓰실 수는 있는데 어느 병원에 갔더니 여기 진통제를 줬어요. 그래서 몸이 막 붓는 것 때문에 이제 뭐 뼈병원에 가서 진통제를 받았는데 내과 병원에 가서 몸이 붓기 시작하니까 또 내과 병원에 가셔서 붓는 거에 대해서 이뇨제를 처방받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뇨제를 장기간으로 불필요하게 많이 드시게 되면 전해질 수치가 이제 균형이 떨어지면서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게 생기니까 또 다른 병원에 가서 그 전해질에 대한 약을 또 드시고 이런 식으로 약을 잘못 처방받고 약을 과다하게 받으셔서 그 약에 대한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과다한 약들을 막 불필요하게 드시는 경우가 있어서 내가 여기저기에서 병원을 다니는데 특히나 이제 몸이 많이 붓는다 하시면 약을 전반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다시 한번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고혈압 약이나 이런 게 이제 부종을 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내가 병원에 갔는데 갑자기 고혈압 약을 추가해 줬어요. 근데 그 약을 먹었더니 몸이 갑자기 부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끊었어요. 근데 이 붓는 게 혹시 혈액순환 때문은 아닐까요? 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임의적으로 약을 끊는 것은 아무리 내가 약을 먹고 부종이 시작돼서 그 약이 원인이라고 판단된다고 할지라도 임의적으로 약을 끊는 것을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혈압 같은 것은 인체에 다른 부작용이나 합병증을 많이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가 중요한 질환이거든요. 임의적으로 약을 끊어서 혈압을 높이고 부종을 낮추는 것보다는 대체 약물을 이제 처방을 받으신다든지 약물의 용량을 조절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서 고혈압도 해결하시고 부종도 해결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끊지 마시고 꼭 처방한 의사와 같이 상의하셔서 약물을 조절하시고 이런 약물 관리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그 밖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정맥류가 심해서 자가 관리도 했고 약물 치료도 받고 물리 치료도 받고 했는데도 부종이 지속되거나 이런 뭐 림프 부종 또 심부정맥 혈전증 같은 게 의심이 될 경우에는 약물 치료로 조절이 되지 않으면 시술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정맥류 시술, 그러니까 요즘은 혈관 내 시술이 많이 이제 발달이 돼 있어서 조그맣게 구멍 뚫고 혈관을 막아버리는 혈관 내 시술로 정맥류, 혈액이 역류하는 것을 막아버리게 되면 하지 부종이 또 좋아지고요. 또 심한 경우에는 이제 발거술을 이용해서 문제 있는 혈관을 끄집어내는 수술을 통해서 증상의 호전을 저희가 기대하기도 하고 림프 부종은 조금 더 복잡하기는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악성 림프 부종일 경우에는 림프절 이식 수술이나 림프관 우회로 수술을 통해서 림프 부종을 완화시키는 그런 치료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지부종이란 과연 무엇인가? 하지부종은 다리의 특정, 그러니까 발등, 발목, 종아리 뭐 이런 부분에 이전에는 없었던 비특이적인 부풀어 오르는 증상,
다리가 부풀어 오르는 증상을 하지 부종이라고 이제 정의할 수 있겠고요. 그 증상에는 부풀어 오른 부분이 무겁고 불편하고 심하면 통증도 생기고 피부 변화도 동반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아까 말씀드렸던 오목부종이라고 해서 눌렀을 때 푹 패이고 이 패인 자국이 다시 회복되는데 오래 걸리는 그런 증상이 있을 수 있다고 하겠고요. 원인도 제가 막 다양하게 설명드렸지만 정맥류, 또 심부정맥 혈전증, 림프 부종, 내과적인 질환, 특히 심장, 신장, 간 질환 또는 갑상선의 기능 이상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도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이제 복압이 높아지는 내장 비만 또는 복부 비만, 임신 등도 하지 부종의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원인되는 질환을 정확하게 이제 진단받고 원인되는 질환을 치료하게 되면 하지 부종은 대부분 2차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같이 좋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그 진단을 받기 전에도 자가 관리 같은 거를 해보시고 내가 이제 뭐 일상생활이 부종 때문에 불편하셨다면 그 불편감을 좀 해소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진단하는 방법에는 병원에 오시면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문진을 해보고 신체 검사도 해보고 필요하면은 혈관 초음파 검사나 이미지 검사 또는 피 검사 피 검사, 또 소변 검사, 심전도 검사 등을 통해서 어떤 질환이 그 부종의 원인인지에 대해서 또 이제 조금 더 심도 깊게 검사하기도 합니다. 또 관리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그 다음에 충분한 휴식, 그리고 영양가가 풍부한 식사,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뭐 림프절 마사지라든지 압박 치료 같은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조절이 잘 되지 않으면 시술이나 수술로 진행할 수도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일상적인 관리를 하셨는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절이 잘 안 되고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고 이게 그냥 단순히 붓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일상생활을 저해시키고 활동하는 게 많이 불편하다 하시면 그때는 이제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셔서 정확하게 원인이 무엇인지도 파악해 보시고 더 집중적인 치료를 하시면 일상생활을 괴롭히는 이런 하지 부종에서 충분히 해방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궁금하셨던 거 댓글로 많이 달아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보면요. 아까 종아리 운동이 하지 부종에 좀 도움이 많이 되냐고 물어보셨던 분이 계시거든요. 종아리 운동은요. 하지 혈액순환뿐만 아니라 림프순환을 많이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다리가 붓는 분들은 종아리 운동, 이제 발목 까딱까딱해서 종아리 근육을 좀 이렇게 자극시켜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종아리라고 하는 것은 제2의 심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심장이 혈액을 펌프질을 해주고 또 받아들이는 역할을 또 하지만 마찬가지로 이 말초는 심장에 이 압력이 좀 제대로 전달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그 기능을 도와주는 게 바로 종아리 근육입니다. 종아리 근육이 열심히 펌프질을 해주면 말초에 저류되어 있던 혈액을 위로 많이 올려주고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주기 때문에 이 혈액 안에 체액이 조직으로 빠져나가서 다리 부종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아리 운동은 이제 하지 부종에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고 이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루님이 질문 주셨어요. 남편이 종아리 아래쪽으로 자주 부어요. 양말목 높이로. 이분은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오시면 여러 가지 문진을 통해서 기저질환이 있는지 또는 전반적으로 컨디션은 어떤 게 있는지 드시고 있는 약물 같은 거를 좀 판단해 봐야 뭐가 원인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봐서는 아마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으시고 건강한 성인 남성이신데 뭐 이제 양말목 높이로 혹은 양말을 신었는데 양말 자국이 오래 간다든지 이런 부종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특별한 질환이 없어도 컨디션에 따라서 림프 순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림프 부종, 이제 약한 경미한 림프 부종으로 좀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림프절 마사지 같은 거 해보시고 또 가능하면은 오셔서 이제 압박 스타킹도 처방 받으셔서 압박 치료도 해보시고 하시면 뭐 전문적인 치료를 받지 않으셔도 증상의 호전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밖에도
콩콩님, 압박 스타킹은 의료용으로 된 걸 사서 신는 게 맞나요? 너무 종류가 많고 의료용이라고 써있지 않는 미용 목적 압박 스타킹들도 도움이 되나요? 하고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압박 스타킹 굉장히 많아요. 근데 보시면 이제 의료용으로 처방을 받아서 사시는 게 제일 좋고요. 아니면은 이제 의료용으로 테스트가 합격된 제품들을 사시는 게 좋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뭐 바지를 M 사이즈를 입으니까 그냥 M 사이즈 똑같이 이렇게 사서 신으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 압박 스타킹들마다 보면은 사이즈에 따라 그 종아리 둘레, 발목 둘레, 허벅지 둘레를 재보고 적당한 사이즈를 이렇게 사실 수 있도록 안내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즈에 맞춘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신으시는 게 좋고요. 미용적 스타킹은요, 미용요법의 압박 스타킹은 이제 부종의 치료보다는 말 그대로 미용적인 목적으로 신으시는 거기 때문에 예방 목적이나 미용적 목적으로 신으시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지만 이미 내가 다리가 많이 부어서 치료 효과를 기대하고자 하는 데는 조금 그 역할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목적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단계 테스트들이 있지만 대부분 2단계 이상의 압박 정도를 나타내는 그런 스타킹을 신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압박 스타킹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압박 스타킹을 신고 나서 피부 궤양이나 감염이 생겼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압박 스타킹을 신는 것도 그냥 이제 아무 때나 내가 막 운동 막 하고 나서 다리가 부었어요. 그때 그냥 막 신는 게 아니고 일단 피부 상태를 깨끗하게 한 다음에 신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실리콘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스타킹이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이제 실리콘 고정된 밴드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진물이나 알레르기 반응, 피부 상태에 따라서 알레르기 반응이 잘 생기기 때문에 항상 깨끗하게 하시고 착용하시는 것을 꼭 이제 강조하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높이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습니다. 무릎까지 오는 거, 허벅지까지 오는 거, 또는 이제 팬티형으로 된 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느 부위에 어떤 이상 때문에 하지 부종이 생기는지에 따라서 이제 그 종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심하고 일상생활이 많이 불편할 정도의 부종이 있으신 분들은 꼭 이제 오셔서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의료 스타킹을 처방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이제 추가 맨발 정대만 분이 질문 주셨는데요. 발등 부종이 심해서 외출 시 신발을 신는 것이 힘든데 1시간 후에 보면 신발이 헐렁할 정도로 부종이 사라져서 조금 걱정입니다. 이런 분들은 가만히 계실 때는 다리가 오히려 더 많이 붓고 움직이면 혈액순환이나 체액순환이 조금 이제 호전이 된다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맥류가 있으면 밑으로 계속 피가 쏟아지기 때문에 걷거나 활동을 하거나 뭐 그렇게 되면 이제 혈액이 말초에 저류가 되면서 다리가 많이 붓습니다. 걷거나 활동을 하게 되면 점점 더 많이 붓는데 이제 움직여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종아리 운동이 되는 거죠. 걸어서 이제 부종이 빠진다 하면은 정맥류나 이런 림프 순환의 이제 문제보다는 다른 전반적인 다른 질환이 있는 건 아닌지 한번 검사를 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액이 과다할 경우에는요, 체위 변화나 내 운동의 변화 때문에 체액이 조절이 될 수 있습니다. 순환이 조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질환이 있는 건 아닌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바라현미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하지정맥 수술 시 마취는 반드시 척추 마취나 수면 마취를 해야 하나요? 또 부분 마취로 고주파나 레이저 수술을 못 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제 하지정맥 수술하는 방법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술법도 마찬가지고요. 이 정도나 또 단순히 뭐 하지정맥류가 있다고 해서 이게 있으면 이 방법이 좋아요 라기보다는 어떤 방법이 내 일상생활로 회복이라든지 통증이라든지 또 비용적인 것도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상황에 맞는 또 나의 질환의 정도에 맞는 시술법을 선택하는 게 좋고요. 그런 방법들 중에 하나의 고주파가 있고요. 또는 이제 레이저 수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고주파나 레이저도 있고요. 또 본드 수술도 있고 또 경화제 요법도 있고 발거술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생활의 패턴, 내가 언제 또 일상생활에 돌아가야 되는지에 따라서 이제 수술법을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때에 따라서는 부분 마취나 고주파 레이저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다만
고주파나 레이저 수술은 단순히 혈관을 막는 게 아니라 열로서 혈관 벽의 변화를 유도하고 그것을 통해서 혈관을 이렇게 흡착시켜서 폐쇄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열로 치료할 때 간혹 통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의사와 상의를 하시면 부분 마취나 또는 뭐 이제 수면 마취 정도로 시술을 진행하는 경우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많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또 다음 강의에서 설명을 드리든지 하는 걸로 하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다행히 지금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는 당장 뭐 병원에 가셔야 되는 급성 증상을 나타내거나 하시는 분은 없으신 것 같아요. 다행히.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의심이 되시면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니까 꼭 진료를 보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